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6년 4월 18일이고 토요일입니다. 국방론평 고시 하나 골랐고요. 자, 오늘 보다 보니까 며칠 전에 이제 양산 1호기가 나온 우리 중고도 무인기를 보고 한국판 리프다 이런 표현이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뭐 제가 예전부터 관련된 자료를 좀 취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단박에 이것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비행이라는 건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제목을 보니까 살펴보고 조금 더 이제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새로 나온 기체의 목적 이 도드라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이 기체는 기본적으로 중고도 무인기 말입니다. 글로벌 호크 며칠 전에 떨어져 가지고 뭐 말이 좀 있었죠. 글로벌 호크에 보다는 작고 리프보다는 커요. 엔진도 출력도 크고 그리고 제가 봐서 운용 고도도 훨씬 높습니다. 가격도 리프보다는 많이 비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요런 내용.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글로벌 호크도 27년에 은퇴가 예정이 돼 있고, 그 내년이죠. 많이 이야기하는 뭐 최신의 미국의 비밀 무기로 지금 계속 비춰지고 있는, 리퍼. 또 2035년이, 은퇴 예정입니다. 뭐, 한 10년, 아직 9년 남았죠. 2007년에 데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최신 기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도 이런 거 만들잖아요. 예. 자, 그런 거는 이제 미국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기체가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가 리프하고 글로벌 호크 사이에 딱 들어가 있는데, 스펙도 그게 맞춰져 있다. 그럼 이 과거에 제가 추정드리던 부분이 훨씬 더 신빙성을 더 보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핵심이 뭐냐면은 왜 글로벌 호크랑 하고 리퍼가 은퇴하느냐? 그거는 안전성, 생존성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런 문제점을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이걸 개발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과거에 다뤘던 내용이지만 연계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정도 명확해졌습니다. 리퍼와 글로벌 호크의 약점, 이런 유형의 무인기들은 스텔스도 아니고 속도도 무지하게 느리거든요. 헬리콥터 정도 수준의 속도밖에 안 돼요. 가격은 비싸요. 고가의 자산이에요. 예. 자, 그러면 얘들을 방공망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결정을 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한테도. 미국은 그것 때문에 얘들을 은퇴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이러면은 이런 유형의 기체가 수명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방공 시스템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ADD가 지난 수십 년간 개발해서 내놓으면서 실패한 것보다 성공한 게 훨씬 많아요. 자, 이제는 ADD가 몇 년 전 50주년 기념식에서 이런 이야기 했죠. 이제는 추종이 아니라 추격이 아니라 이제 선도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선도를 하는 부분이에요. 과거에 다 검증된 기체 방식을 활용하면서 미국은 버리려고 하는 거를, 거기에다가 이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해서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다. 그 수단을 KF-21에도 쓰고 KF-21용 무인기에도 쓰고 여기에도 쓴다. 기체 유형을 좀 바꿔서, 제 말은 뭐라고 할까? 자폭 무인기? 기체를 보호하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모 기체를 보호하는 그런 수단을 우리가 개발한 것 같거든요. 이게 양산 1호기가 나왔으니까 좀 있으면 투입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방어 시스템도 같이 개발된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코리아 나우라고 연합뉴스에서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소개를 해서 오늘 영상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작된 것 같아요. 한국판 리퍼다. 이런 이야기 해놓고 옆에도 적긴 적었어요. 양산이 됐는데 리퍼보다는 크다. 왜 리퍼보다 클까 그러면? 이게 이제 제 궁금함의 시작이에요. 듣고 보면 한국판 리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외국에 잘 팔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이거 뭐 K9이나 뭐 K2 전차나 뭐 KF-21처럼 외국에 판매할 무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건 전략 무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디서 뉴스에는 이게 뭐 공격 무기를 장착 안 한다, 파일런이 없다 이런 식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격 무기 당연히 들어갑니다. 듣도 보도 못한 공격 무기가 달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검증된 기체 기술을 가지고 개발했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짧고 비용이 싸요. 거기다가 여기에 붙이는 것을 더 붙임으로써 이런 기체들이 가진 약점을 보완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볼게요. 리퍼가 여러 번 떨어졌거든요. 요 내용은 제가 검색을 하니까 나오는 건데, 이란이 뭐 MQ-9 리퍼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3월에도 있고 4월에도 있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의혹이라고 일단은 싹 돌려치면서 중국제 드론일 가능성이 있다. 무기 잔해를 분석한 결과 중국이 운용하고 있는 웡룽 이게 아마 2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결론이 났으면 저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미국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체의 특징을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대공 무기 체계에 가끔 이렇게 무인기 같은 거 띄워놓고 거기 사격하는 거 있잖아요. 또는 그 무인기가 뒤에 뭐 이렇게 표적지를 끌고 다니면서 하는 거. 그 정도 속도밖에 안 나와요. 최고 속도가 300km, 400km밖에 400km대고 순항 속도가 뭐 한 200에서 300대예요. 200에서 300 사이에. 그럼 헬기 속도거든요. 그리고 속도도 그래서 급기동을 하는 기체가 아니잖아요. 생긴 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미국이 글로벌 호크나 이런 리퍼를 은퇴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떨어지고 가격은 비싸죠. 떨어지는데 그것을 대응할 방법이 없다. 여기다가 그 사람들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반 유인 전투기에 들어가는 뭐 체프나 플레어 이런 거를 여기 달려고 하면은 안 맞는 거거든요. 그거 갖고도 보상이 안 돼요. 체프나 플레어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을 투사해서 저기 미사일을 교란시킨 다음에 항공기가 급기동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 방어 시스템이. 근데 급기동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기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미국은. 자, 그 말은 이게 더 이상 우리 언론 같은 데서 이것은 미국의 최신 무기다.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무기인 거예요. 희한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포기할 거라면서 이게 격추되면 안 돼요. 소문나도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F-16 제공을 주저하고 M1 에이브람 탱크를 보내놓고도 전선에 한번 투입됐다가 많이 격파됐죠. 그게 최신의 전선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게 부서진 모습이 나오고 잔해가 흩어진 사진이 나오고 동영상이 유출되면은 미국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미국 시민들이 그걸 보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최강의 미군이 이런 일을 겪나? 그러니까 언론이 전 대중을 바보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거짓말에 이제 엎어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니고 비밀 무기로 써야 되는 그런 컨셉이 리퍼는 어중간해요 지금.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자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성이 부족한데 이런 유형의 기체가 초창에는 재미를 봤지만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 때도 보면 터키제 드론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했죠. 그게 바로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유형의 기체가 아직 등장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대공 레이더에서 알고리즘이 그렇게 느린 기체를 적으로 인식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거 업데이트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전 세계에 희한한 드론들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전 세계 방공 레이더망에서 저속 드론에 대한 또는 소형 드론에 대한 알고리즘 다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는 얘는 다 잡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기체를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기, 좀, 리퍼 같은 게 지금 보니까 가격이 벌써 한 500억, 600억, 최신형 정도 600억? 우리 지금 현재 환율로 치면 그런 것 같아요. 요거 얼마 전 며칠 전에 떨어진 MQ4, 이거는 이제 글로벌 호커의 해상형이죠. 리퍼도 해상형이 있어요. 해상에 특화된 거. 일단 우리는 육상에 특화된 것으로 보이죠. 우리 기체는 기본적으로 큰 화염, 즉, 그거에 특화됐다고 보셔야 돼요. 적외선. 그래서 탄도탄의 발사 징후를 미리 포착하죠. 그 다음 하늘로 떠오를 거잖아요. 탄도탄이 가속을 하면서. 그러면 공중에서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요격이에요. 이런 기체에 리퍼라고 말을 하는 게 말도 된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리퍼의 특징이 뭐냐면은 감시 정찰 이후에 바로 타격이에요. 그걸 하나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글로벌 호크 류는 아주 고고도에서 정찰 위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번에 중고도 무인기는 뭐겠느냐? 정찰 전용인가? 아니면 리퍼처럼 정찰 후 스스로 해결인가? 당연히 정찰 후 스스로 해결이죠. 왜냐? 북한의 탄도탄 발사를 감지하고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게 목표니까. 그럼 거기에 알맞는 무장이 실려야 돼요. 그 무장은 장사정거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북한 내부까지 날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체가 커지는 것입니다. 북한 전역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운용 고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기체가 커지는 거고 엔진도 커지는 거예요. 더 큰 무장을 달 수 있는 거, 달아야 되니까 또.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제 리퍼 정도 떨어진 것 같고도 자존심 때문에 뭐 중국제가 잘못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미국은 더 훨씬 비싼 거, 대여섯 배 더 비싼 글로벌 호크 떨어졌는데 리프는 떨어져도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죠. 자, 이런 거를 언론을 이용해서 덮어 쓰고 가는 겁니다. 이런 게 프로파간다고 대중의 머리를 혼동시키고 마취를 거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빠요.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아마 자꾸 줄어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SNS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여기서 이 시골에 앉아가지고도 이런 데 대한 이상한데 이것은? 이런 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자, 볼까요? 글로벌 호크, 그래서 2027년까지 퇴역이고, 지난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거죠. 높은 유지비, 이건 고장이 많이 난다는 부분이, 이건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죠. 생존성이 취약하다, 이겁니다. MQ-9 리퍼도 생존성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MQ-9을 설명한 위키피디아의 한 부분을 가져온 거거든요. 2007년에 대비해서 2035년에 퇴역 예정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35년 이후에 새로운 것을. 즉 이것이 상대방을 마음대로 해집고 상대방 요인을 암살하거나 주요 지역을 그냥 폭격하거나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즉 생존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끄은 거예요. 자, 됐죠,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류의 기체를 또 남은 끝나는 마당에 우리는 또 만든다? 우리는 고도도 더 높아요. 10km 이상에서 활동해요. 그 휴전선에 딱 붙어서 왔다리 갔다리 할 건데, 북한의 대공 미사일망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죠. 우리 천궁 초기형만 해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최대 대형 고도가 20km잖아요. 그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북한이 마음을 먹으면 금방 격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띄워놨다? 우리의 눈이 금방 망가지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들의 탄도탄을 우리 쪽으로 발사하기 전에 대공 미사일을 통해서 이 기체들을 먼저 떨어뜨린다. 그 다음 발사한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떠오르는 대안이에요. 그것 때문에 글로벌 호크랑 MQ-9 리퍼가 미국에서는 은퇴하는 건데. 근데 그것은 적진 깊숙이 보내서 미국과는 상관이 없는 딴 지역에서 활동하면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휴전선을 근처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기체가 그렇게 생존성이 보장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리퍼. 이거 오래된 나온 지가 수십 년, 벌써 한 20년이 된 기체이기 때문에 정부도 상세히 나와 있어요. 기체의 대충 형상은 이렇고 모양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크기를 봐야 돼요. 이렇게 사진만 봐가지고 크기 비교 잘 안 돼요. 엔진이 950마력이거든요. 이게 리퍼가. 오른쪽에 적어놓은 것은 우리 고고도, 중고도 무인기의 스펙입니다.
제온이에요. 1200마력이에요. 3분의 1 정도 파워가 더 센 엔진을 달고 있어요. 형식은 똑같아요. 터보 프롭이에요. 터보 프롭. 길이도 11m에서 13m, 2m가 길고요. 폭은 자그마치 6m 이상이 더 길어요. 이해되시죠? 훨씬 큰 기체라는 겁니다. 이런 리퍼가 950마력짜리 엔진을 달고 임무 중량을 1.7톤까지 달 수 있다고 해요. 최대치겠죠. 뜰 수는 있다는 건데 저렇게 되면 아마 임무 유지 시간이 상당히 줄겠죠.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1.7톤까지 달고 날아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기 한 절반? 절반 정도 달고 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엔진 출력이 1200마력이 됐는데 임무 중량이 최대치로 얼마까지 실을 수 있을까? 그죠? 한 2.5톤에서 3톤 정도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최대치로 실으면. 그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최대 작전 고도도 리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용 고도는 한 7km, 8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실리는 무장 자체가 레이저 유도 미사일들이 달리고 있어요. 좀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헬파이어하고 페이브웨이라고 멍텅구리 폭탄을 레이저 유도로 바꾼 거거든요. 사거리가 헬파이어는 9km, 위에 페이브웨이는 15km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핵심 무장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탐지 자산, 탐지 센서도 그 정도 사거리에 맞춰져 있어요. 그게 가격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재원을 봤을 때, 실리는 무장을 봤을 때 운용 고도가 한 7, 8km 정도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언론에 보도되어 있지만 우리 중고도 무인기는 운용 고도가 10에서 12km 정도로 되어 있어요. 운용 고도가 달라요. 아예. 그래서 우리 중고도 무인기 물론 낮게 뜰 수도 있죠. 이런 무장을 달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센서가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자외선 센서가,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탐지 거리가 무작위에 몇백 킬로 차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값이 상당히 비싸다. MQ-9 리프하고는 급이 다른 비행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무장을 어떤 걸 다 할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해지는 거죠. 비행 시간은 현재 30시간 이상 정도로 나오는 걸로 봐서는 동시에 2대 이상을 띄워놓을 것 같거든요. 이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상대방의 위치를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을 하려면은 여기는 레이더하고는 달라서 열원을 감지하는 거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속도, 위치, 뭐 방향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대 이상이 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대, 3대 정도 떠 있다고 봅니다. 30시간 이상 채공이니까 아마 순차적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돌 거예요. 그게 무인기의 장점이죠. 인간은 그렇게 오래 못 떠 있어요. 예, 비행기 자체가 그렇게 떠 있을 수도 없고 조종사가 힘들어서 못 해요. 그죠? 안 그러면 비행기가 아주 커지거나. 자, 그래서 딱 맞기는 맞는데 여기서 가장 큰 취약점은 MQ-9 리퍼가 35년 은퇴 예정이 돼 있고 글로벌 호크가 이미 내년에 은퇴 예정이 돼 있는 이유, 생존성 보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거지. 그것만 해결하면 딱 괜찮죠. early warning, 조기 경보를 하면서 그걸 직접 요격까지 하는 요량으로 만들어진 기체예요. 그럼 나를 보호하는 거,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예. 자, MQ-9 리프가 어떤 무장을 탑재하는지 한번 볼까요? 정면 사진이 잘 보여주고 있죠. 페이브웨이를 2발 달 수 있다. 페이브웨이는 기본적으로는 500kg짜리, 500파운드짜리, 멍텅구리 폭탄, 230kg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레이저 유도 키트를 장착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무장은 레이저 유도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열 화상이든 EOIR 시스템 자체가 요 정도 사거리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브웨이는 추진력이 없거든요. 멍텅구리 폭탄이기 때문에 15km. 자,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추정컨대는 우리 예전에 KF-21인가? 죄송합니다. K-21 장갑차. 거기도 EOIR 시스템 당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한 15에서 20km 정도에서 탱크 정도 크기를 분별할 수 있다. EOIR 시스템이.
예, 그게 탐지거리가 길어질수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특히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센서류가 어느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겠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고 대충 견적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거에 다 국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싸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헬파이어야 뭐 사거리가 9km 밖에 안 되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게는 약 50kg이고 합쳐보니까 양쪽이 한 70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대 무장 장착량이 짊어지고 뜰 수 있는 게 1.7톤인데 실제적으로 한 700kg 요 정도 달고 뜬다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어느 정도 항속거리도 보장하면서 운용 시간도 비행 시간도 보장하는 실용적인 선이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950마력을 가지고 약 700kg을 장착한다는 게 현실적이라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1200마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달 수 있을까? 제가 봐서는 1톤 정도는 1톤이나 1.2톤 정도까지는 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또 작전 고도가 높다. 일단 10km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비행기 자체 효율도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엔진 효율이. 예. 이 정도 말씀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작전 고도로 올라간다 한다는 것은, 그리고 지상 타격을 동시에 한다, 상대방을, 그러면 센서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장이 전혀 다른 무장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달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지금 노출 안 되고 있죠. 좀 이따가 뭐 어차피 노출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즉 목적이 전혀 다른 기체예요. 체급이 달라요. 우리 중고도 무인기는. 자,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제일 작은 거죠. MQ-1C 그레이 이글이라고, 이게 우리 이제 카이에서 개발하고 있는 군단급 무인기하고 같은 급이에요. 미국도 원래 이런 걸로 시작했던 거죠. 이게 이 비행기도 엔진이 디젤 엔진 200마력짜리, 예, 보통 4기통, 요새 뭐 4기통 자동차용 디젤 엔진도 170마력, 180마력 정도 나오잖아요. 예, 그런 급의 엔진이에요. 우리도 이 정도 급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제너럴 아토믹스 제조사에서 가져온 건데 헬파이어를 2발 정도 달고 다녀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건 200마력이에요. 헬파이어 2발, 즉 100kg. 200마력에서 950마력으로 뛰니까 700kg까지 달고 7배가 늘었어요. 우리는 1200마력이니까 어느 정도 될까? 예,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상당히 무거운 거를 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격 무기 자체가. 제가 봐서는 13km까지 떠가지고 지상에 있는 요인 암살이나 정밀 타격, 레이저 유도로 이걸 원하지는 절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높이 뜬다는 것은 멀리 본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센서류가 장착이 됐다. 즉 타격 목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어제 제가 엊그제 말씀을 드렸죠.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탄을 찾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적외선 센서로. 왜냐하면은 많은 화염이 발생하니까. 그러면서 초기에는 수직으로 보통 떠요. 그럼 가속을 점차로 해요. 회피 이동 같은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승 단계, 핵폭탄을 장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 상공에서 요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그런 탄도탄의 최대 고도가 사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0km, 300km짜리 사거리라면은 약 한 100km 고도 100km까지 올라가고 10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면 고도 한 250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250km까지. 자, 그러니까 그게 최대 고도거든요. 이게 포물선으로 오는 거니까. 그럼 상승 단계에서 포착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빨리 요격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 비행기에서 바로 요격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격 고도가 대충 나올 거예요. 저기 북한이 우리한테 쏠 수 있는 탄도탄의 종류에 따라서. 예.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천궁, 지금 공대공 미사일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훨씬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속도가 훨씬 빠른
이런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기를 격추하는 데 쓰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아니라 그것보다 사거리가 훨씬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티어 같은 경우도 한번 200km 남짓 나오는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립 속도가 훨씬 빨라야 된다. 이거는 뭐 연료를 아끼고 이럴 게 아니라 무조건 빨리 가서 빨리 맞아야 된다. 그래서 덕티드 램젯은 아니다. 그냥 로켓 엔진이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 그림에 들어있는 것은 LSAM이에요. 고도 30km 이상에서 요격이 가능한 LSAM의 탄도탄 요격탄이 들어있다. 자,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헬파이어 미사일을 하늘에서 발사하면 사거리 9km가 나와요. 지상에서 발사하면 사거리가 4km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지상 발사형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상 발사형을 공중 발사형으로 바꾸면 사거리가 2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시에 사거리가 충분하다 그러면 LSAM이 추진제를 적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무게가 좀 가벼워지겠죠. 자, 어쨌거나 지금 천국 미사일 같은 경우가 한 400kg 정도 돼요. 사드 같은 경우가 900kg이에요. 한 발당. 그러면은 우리 LSAM 같은 경우는 이 중간 어디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00이나 700kg. 그래서 그걸 공중 발사형으로 개량했다. 그러면 이 두 발 다는 게 목적이에요. 이 그림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200마력이 나온 거예요. 고도도 가급적 높아야지만 상대방을 빨리 볼 수 있죠. 예.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LSAM의 어떤 대탄도탄 요격용의 어떤 대응 고도라는 부분하고 중간 단계 요격탄 이런 부분까지가 다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다 응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중 발사 미사일로.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이 아마 이걸 보게 되면 머리를 한번 탁 치게 될 거예요. 미국이 만약 북한하고 적대적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거에 신세지는 바가 클 거예요.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고 싶으니까. 미국으로 날아가는 ICBM도 이거에 사정거리 들어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거지만 이런 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요긴한 데이터입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발사할 수 있는 거 스커드 B 같은 거는 300km, 그다음 600km짜리도 있고 1000km짜리도 있고 이걸 북한이 우리한테 쏘면 이걸 쏩니다. 그래야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거든요. 300km짜리 스커드 B 같은 걸 쏘게 되면 정점고도 70km, 그리고 600km짜리를 쏘면 정점고도가 한 150, 1000km짜리를 쏘면 정점고도가 250km 정도. 자, 우리의 방어 태세를 보셔도 느끼시겠지만, ICBM을 고각으로 발사해서 날아오는데 몇 분이 더 소요된다 이러면 그건 재미없는 거예요. 가급적 빨리 날아오게 돼요. 이런 것은 상당히 요긴한 데이터입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자, 저때 또 한번 보여드렸던 것입니다만 이게 더 신빙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2대 정도를 돌리면은 항상 돌아다니게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외선 카메라를 잡는 거거든요. 각도를 15도로 하게 됐을 때는 이 정도까지 볼 수 있다. 즉 각도를 줄이면은 더 멀리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 북한 전역을 본다고 봅니다. 비행기 더 많이 띄우면 되잖아요. 각도도 좁히고. 어차피 무인기인데, 요거는 15도 각도로 한 것이고, 요것을 5도 각도로 하면은 3배 더 멀리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행기가 6대 정도 띄우면 되겠네요. 그렇죠. 무인기인데. 예.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플러 효과가 안 되기 때문에 스테레오 효과로 해야 된다. 그래서 2대 이상의 기체가 필요하다. 같은 여론에 대해서 저기 위치를 파악하려면, 그리고 그 방향과 속도를 파악하려면은, 그 다음 바로 요격이다라는 거예요. 그 미사일은 LSAM의 대탄도탄형을 공대공 형식으로 개량한 것을 장착한다. 무게가 대충 하나당 500kg 넘어갈 것 같다. 그 두 발은 장착해야 되겠으니까 기체가 저 정도 커졌다. 북한을 가장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고도를 측정하다 보니까 채공 시간도 길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무거운 미사일을 싣고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고도 10에서 12km가 됐다. 자, 가장 연료를 절약하면서 오래 날아갈 수 있는 고도라고 봐지죠. 우리 여객기들이 날아가는 고도고, 자,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이 MQ-9 리퍼와 글로벌 호크를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생존성이 취약해서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방공 밀도가 높은 휴전선
지역을 고도 10km 이상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냥 북한 하늘에 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레이더에 항상 걸려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이 없을 리가 없는 거죠. 예. 자, 볼까요? 이게 다시, 이런 기사가 다시 생명을 얻는 기사가 되는 거예요. 작년 2월에 나온 거네요. 대한항공 진화한 드론 무인 전투기 쿠스 RP 새 모델을 공개했다. 쿠스 RP가 있었는데 새 모델을 공개했다. 지금 봐서는 이게 이번에 양산이 되는 중고도 무인기에 맞추기 위해서 같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명이 새로 불어넣어지는 기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2025년 마덱스에서 공개된 쿠스 RP의 기본형이에요. 이게 길이가 3m고 무게가 한 200kg 정도로 추정이 돼요. 작은 거예요. 아까 MQ-9 리프 밑에 달려있는 페이브웨이 미사일을 보셨죠? 걔가 3m가 넘어요. 무게도 230kg이고. 예. 자, KF-21의 내부 무장창의 크기가 4m에서 4m 한 50 정도로 될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근데 지금 봐서는 이게 초음속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용도가 도대체 뭐냐?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KF-21의 무인기도 두 가지 류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그 로얄 윙맨 류는 내부 무장창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급 무인기예요. 어떻게 보면 고가치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자,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더 무인기를 가지고 있는 셈인데 얘는 KF-21의 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나한테 날라오는 공대공 미사일을 자기 몸을 던져서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좀 추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지대공이나 공대공 미사일을 따라갈 수 있는 속도가 돼야 되고 기동성이 부여가 돼야 되는 기체예요. 물론 기존에 있는 로얄 윙맨들도 마지막에서는 자기를 희생해서 유인 KF-21을 지키는 역할을 부여받게 돼요. 그래서 1차 방어망, 2차 방어망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거는 이제 급기동을 해야 되겠죠. 예. 자, 크기 자체는 KF-21의 내부 무장창에 들어갈 수 있는 무장이 있다. 이게 먼저 개발이 됐어요. 이걸 써먹은 거예요. 뭘 보호하기 위해서? 중고도 무인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대한항공에서 개발했죠. 코리안 에어라고 적혀져 있죠. 원래는 KF-21용으로 개발된 거예요. 우리는 KF-21이 두 가지 청의 방공이라고 할까 무인기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거를 공개했죠. 예, 이거는 그 비슷한 시기에 공개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전에 보여드린 그거 RP를 지상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크기를 키운 버전이에요. 그리고 무인기 사이의 공조를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그때는 이게 확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오늘 내용을 보면 확 다가오죠. 이게 우리가 MQ-9 리프나 글로벌 호커의 지대공으로부터의 취약해진 생존성을 보완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등장한 겁니다. 자, 좀 전에 보여드린 RP랑 비교했을 때 제가 봐서는 이거는 DF 부분이 상당히 길어졌다. 엔진 부분이 길어졌고 날개가 많이 길어졌다. 즉 채공 시간이 길어졌다. 지상에서 뜬다. 즉 이 말은 뭐냐? 이걸 다 붙여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중고도 무인기는 상당히 고급 자산이고 상대방 지대공 미사일의 첫 번째 표적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중고도 무인기가 하늘에 떠오르면 그와 비슷한 채공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또는 뭐 교대해 가면서 유지할 수 있는 무인기를 같이 띄운다 하늘에. 그래서 상대방 지대공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내가 내 몸으로 막는다. 그런 컨셉을 우리가 적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되니까 써먹었겠죠. 자, 요거보다 날씬하고 작은 버전은 KF-21의 몸속에 넣는다. 마지막 순간 나를 방어해줄 헌신해서 KF-21 유인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자, 이것도 초음속이라는 부분은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평소에는 채공 시간을 가급적 늘리고 있다가 천천히 모기 자체가 또 느리니까 있다가
극적인 순간에 급가속하고 급기동해서 상대방 미사일을 부딪힌다. 자, 그러면 중고도 무인기 자체들을 날개 밑에 이걸 달 수도 있는데 저기는 다른 큰 무장이 달아야 되기 때문에 무게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날개 밑에 달고 뜨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그림이 다 맞거든요. 예. 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서는 이 그림이 대충 완성이 됐고, 이런 무인기를 하나를 개발해서 지금 여러모로 쓰고 있다. 우리는 거의 무인기의 제국이 될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드네요. 예, KF-21 보호용.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이착륙할 수 있게 해서 중고도 무인기도 보호하는 용도로 쓴다. 그럼 미국이 머리 아파해서 결국 기체를 포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제시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무인기라는 게 저게 상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평소에는 느릿느릿하게 연비 주행을 하다가 저게 미사일이 감지가 되면은 아주 재빨리 움직여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엔진이라는 부분이 이제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소개드린 건데 다시금 새롭게 보입니다. 초음속 소형 무인기용 마이크로 가스터빈이다. 초음속 소형 무인기. 이게 뭘까 처음에 궁금했거든요. 그게 좀 더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이거예요. 목적은 모 기체를 지키는 용도다. 여기 보면은 2026년까지 48개월간 돈을 이만큼 들여서 공중 발사 다목적 소형 무인기. 자, 그것을 우리 중고도 무인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상 발사형으로 개조까지 했다. 제공 시간도 늘리면서. 예. 하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쓴다. 자, 이게 추적이 1000뉴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한 100마력 정도밖에 안 돼요. 마력을 굳이 바꿔보자면 되게 작은 거예요. 그런데 초음속에 나와야 돼요. 순간. 예. 볼게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여드린 겁니다만 갈수록 확실했습니다. 이걸 자꾸 보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가변 노즐 애프터 버너가 있고 앞에 마이크로 가스 터빈이 있고 엔진 인테이크가 있고 천이 덕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스터빈 엔진이에요. 아주 소형 가스터빈. 그러니까 우리 뭐 대한 미사일 같은 데 들어가는 가스터빈인데 천이 덕터라는 게 뭐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음속을 넘어가게 되면은 밖에서 공기가 지금 앞에 공기가 들어오는 유로에 이렇게 충격파가 발생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하 1 이상, 2 이상 넘어가게 되면 가스 터빈을 지나쳐서 천이 덕터를 통해서 바로 애프터번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램젯이나 스크램젯으로 바로 작동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합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합 엔진 기술에 완전히 도가 텄구나 이제. 자, 이런 복합 엔진의 가장 어려운 점이 일단 먼저 이 복합 엔진이라는 것은 뭐 만화책에 나오는 컨셉이 아니고 향후 6세대 엔진, 6세대 기체의 엔진으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엔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6세대 기체 전투기들의 기본적인 요구 조건이 이제 슈퍼 크루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즉 애프터버너를 켜지 않고 초음속으로 계속 날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활동 거리가 즉 작전 방향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전 세계가 연구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제는 이해가 돼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천이 덕터 저겁니다. 그리고 앞에 엔진 인테이크, 즉 공기 들어가는 유로에 지금 뭐라고 할까 이렇게 충격파를 이용하는 듯한 모습이 있고 마이크로 가스터빈 엔진 작아요. 마이크로 가스터빈은 많아요. 뭐 심지어 여러분 집에서 조립할 수 있는 그 엔진도 있거든요. 예. 자, 저런 것은 일회성으로서 이거 뭐 비싼 엔진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소모성 기체니까 우리 미사일 해선류의 함대한 미사일 터보젯 기반의 엔진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이것도 직경이 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미사일이 50c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엔진을 소형화시켜서 쓰고 가속이 되면 그런데 저게 지대공 미사일이나 공대공 미사일이 마지막에 내고 꽂힐 때는 마하 4, 마하 5 뭐 이 정도 속도로 날라온단 말이에요. 거기 대응을 하려면 여기도 거기에 버금가는 속도 정도를 내줘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야만 기회가 여기에 기회가 높아져요. 내가 속도가 빠를수록.
그럴 때는 마이크로 가스 터빈을 우회해서, 그래서 그게 1002 덕트라는 게 중요해요. 1002라는 것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간다는 거죠. 앞에 하나의 상태는 뭐냐? 첫 번째 상태는 일반적인 가스 터빈 엔진이다. 터빈 엔진, 제트 엔진. 그렇지만 속도 이상이 어느 정도 붙은 다음에 그 다음 현재 애프터버너라고 적혀져 있는 저 공간이 램젯 엔진으로, 램젯 엔진의 연소실로 바뀌게 되며 압축된 공기, 초음파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초음속 충격파에 의해서 압축된 공기는 가스터빈 엔진을 우회해서 1002덕트를 통해서 바로 애프터버너에 들어와서 폭발된다. 자, 이게 복합 엔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걸 보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KF21 엔진의 국산화라는 부분은 현재 쓰고 있는 엔진의 열 효율을 조금 올리고 출력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차세대 신형 엔진, 첨단 엔진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복합 엔진의 KF21 버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이게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이런 데도 써먹는 거예요. 우리는 국방 기술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정말 정점을 찍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기체를 이용해서, 이런 건 절대 바깥에 공개 안 되겠죠. 저게 지대공 미사일 1번이죠. 그죠? 우리 중고도 무인기 날아다니면 하늘에 떠다니는 표적이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저기 지대공 미사일을 쏘게 됐을 때 그것을 막아선다. 거기에 보통 몇 발씩 쏘느냐, 거기다가 막아서기 위해서는 이런 기체가 몇 대가 필요하느냐, 이런 계산이 다 있다. 그리고 양산에 맞춰서 시제품이 나와 있다. 예, 이런 것은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는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네.